네, 외국인은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오늘도 아카치앤컴퍼니 앤서니 김주영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있잖아요.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뭐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입니다. 네네. 뭐 최근에 워낙 금리 이슈들의 많은 주가 변동성들을 보였었는데 블랙아웃 피리어드를 마치고 이제 오늘 밤부터 그러니까 오늘 저 한국 시간 오늘 밤, 네네. 미국 시간 오전부터 시작해서 FOMC 즉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연방준비위원회 네네. 미팅인데요.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들 기대하는 부분들은 과연 지금 현재 금리를 더 올라가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또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인가에 대한 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 10년물 금리가 뭐 1.6%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그림,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나오죠. 점도표네요? 네, 점도표입니다. 네, 저걸 말씀해 이제 주시죠. 네. 덧스팟이라고 불리는 건데, 네. 지금 보시면 20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네네. 노란색 점들이 쭉 다 0% 근처에 지금 다 그 포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0% 근처에. 네, 저것이 23년에 가면 조금 몇 개는 올라가 있는 것들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게 이제 결국은 네. 연방준비위원들이 나는 몇 % 정도의 금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를 그 본인들이 나타내 준 것을 점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롱거 텀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지금은 무시해도 되죠. 이거는 아주 장기적인 그 목표를 얘기하는 네,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본인들은 네. 장기적으로는 한 2에서 2.5% 네. 정도 사이의 금리를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결국 중요한 건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야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은 뭐 금리가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결국은 1.9조 달러의 그 부양책을 발표를 벌써 했고요. 네네. 바이든의 제2차 부양책인 2조에서 4조 달러 정도가 되는 결국은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를 다시 계획해서 5월 달 내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네.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결국은 실물 경기에 인플레이션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고 네네. 그런 것들을 조금 누르기 위해서라도 혹시라도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 그 스큐 스퀴즈라고 하는 그 블룸버그 자료를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무슨 요겁니다. 뜻입니까? 정확하게 스큐 스퀴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네. 이 내용이 뭐냐면요. 네. 지금 현재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네. 많은 트레이더들은 네. 1.5에서 1.85% 정도까지 네네. 10년물 미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베팅을 하면서 콜과 풋을 지금 서로 사고 팔고 있는데 네네. 그것의 차이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풋이 지금- 좀 많아 보이는데요. 아까 다시 네.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할 거라는 베팅이 좀 더 많아 보인다라는 네. 것이죠. 저 빨간색 원 안에 그렇게 네, 보이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근데 살짝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쭉 내려갔다가 네네. 그게 이제 결국은 1.6% 이상 그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많이 망가졌다가 금리가 다시 내려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약간 반등한 건데 저는 그거는 이제 요번에 화 수요일 날 금리 결정이 나오니까 그 전에 수익을 좀 챙겼던 부분들이 아마 반등을 이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안정화되는 차트가 보이는데 꼭 네.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봤는데 이제 수요일 날 결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파월 의장이 발표를 하기는 해야 될 거고요. 그 내용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장은 많이 움직일 텐데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 거의 한 1% 이상 상승을 했던 부분은 네네. 결국은 파월 의장이 금리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연준이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FOMC 미팅에서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네.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들이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조금 다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지난주에 저희가 또 차트를 하나 봤을 때 결국은 지금은 10년물 금리와 그다음에 주식 시장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리고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을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에서 코릴레이션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네네. 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결국은 10년물 금리가 튀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아요. 좀 특히나 나스닥 쪽이라던가 또는 이 그 성장주들의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도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 앤서니 킴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리가 1.6%에서 다시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어차피 금리는 조금 더 올라올 것이고 네. 성장주에 대한 아주 큰 베팅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장주들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여전히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지금 백신을 미국에서 상당히 백신 지금 프로세스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어떤 느낌을 받고 계세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백신 롤아웃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 네네. 1억 명 정도가 벌써 그 주사를 맞아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3,500만 명이 2번 샷을 다 맞아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백신 비자를 들고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네네. 최근에 보면 항공주들이 엄청난 관심들을 받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뭐 델타 에어라인스라던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저게 네. 제가 지금 블룸버그에서 네네. 올 초부터 시작해서 네네. 지금까지 항공주들의 주가들을 쭉 본 건데요. 네. 저 항공주 주가들이 4개가 다 나온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델타만 나온 게 아니라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나오고 네. 여러 그다음에 가지가 유나이티드 나왔는데 에어라인스도 전부 다 나왔고. 우상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 전부 다 보면 뭐 적은 게 지금 28%대 네네. 정도고요. 많이 오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같은 경우가 거의 60% 가까이 올랐으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는 시장의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명실상부하게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그 우리 그 손현준 캐스터랑 얘기할 때도 우리 보복 소비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분노의 소비가 있을 것이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저께 미국의 그 영화관이 있어요. AMC인가요? 네. AMC 영화관 우리 차트 좀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20% 이상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어라인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맞습니다. 예. 자, 지금 보복의 소비, 분노의 소비는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초입에 있다. 주식 시장은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3개월이 지나고 6월 말이 되면 1,200만 명의 인구가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미국에 이런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백신도 많이 맞고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FOMC에서 무슨 얘기할지도 모르고, 네. 금리는 조금 뭐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포인트,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벤트 이런 것들과 다 관련해서 우리가 그걸 통합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꼭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대변되는 결국은 기술주 위주의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다이버시파이 돼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네.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나스닥의 주가 움직임과 성장주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코스피도 결국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영향을 좀 피해가는 방법으로 중소형주들을 담는 건 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잠깐 밸류에이션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 차트를 지금 보여줄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예, 밸류에이션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금 현재 코스피 PER 차트가 보면 네. 그러니까 12개월 앞으로 내다본 향후 12개월? 향후 네. 12개월에 네. PER이 대략 한 13.6배, 13.2배 정도 됩니다. 네네네. 근데 5년 평균이 한 10배 정도가 되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 코스피가 최고 PER을 기록했던 게 14.6배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지금 뭐 중간 위에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고 보여져요. 아하. 물론 더 성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저런 밸류에이션들은 저희가 영업이익에 대한 재평가들이 일어나면서 계속 네네.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논란의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저평가된 종목들, 덜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을 주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주라던가 네. 호텔이라던가 또는 작년에 매우 저평가됐던 철강, 원자재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해운 같은 관련 종목들이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 우리 앤서니 킴 대표께 제가 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평가돼 있다는 것은 네. 굉장히 우리가 명확하게 절대적으로 PER이 5배이니까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PER이 100배라도 그 비교 회사 comparable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비교 회사가 PER이 500배로 많이 거래되고 있다면 그 100배는 저평가돼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의 그 제너레이션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없었던 섹터들이 많이 생기는데 혹시 오늘 소개하시려고 하는 종목이 트렌드에도 맞고 네. 타 회사랑 비교해서 좀 많이 저평가돼 있고 네. 성장이 어떻게 이렇게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지 이런 섹터에 들어있는 종목입니까? 네. 오늘 소개하실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네. 키다리 스튜디오 이거 만화. 제가 지금 뭐 좀 오래된 사람이라서 네. 만화라고 표현했는데 만화가 아니죠? 웹툰. 웹툰입니다. 네. 웹툰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앵커님도 잘 아시는 카카오. 네네, 카카오. 카카오도 웹툰을 하고 있고 네이버도 웹툰을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죠. 예, 다 하고 근데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페이지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이것을 하는데 하고 있죠. 예. 올해 하반기에 상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시 작년에 이제 주간사 선정을 할 네네. 때 밸류에이션을 4조를 줬어요. 카카오 페이지의 밸류에이션이 4조다. 네. 키다리가 지금 얼마죠? 시총이 4,300억 정도. 4,300억 정도 되죠. 네, 그 10분의 1인데 그런데요. 매출은 2019년 기준으로 네. 지금 2020년 숫자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네네. 대략 카카오 페이지가 2,600억 정도 2,600억 정도. 했는데 그럼 매출의 몇 배입니까 이게? 15배. 15배. 매출의 15배 정도. PSR이 15배를 줬네요. 네. 그러면은 그 키다리 스튜디오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키다리 스튜디오 자체 매출은 대략 한 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400억. 예.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네. 회사가 최근에 네. 레진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네. 미국과 일본의 웹툰을 이 서비싱을 하는 네네.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레진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다. 네. 근데 그 회사는 미국과 일본. 일본에 서비스하는 회사다. 네,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그 회사가 대략 매출이 지금 한 400억 정도 나와서 네. 둘이 합병을 한 올해 2020년 매출은 네. 뭐 대략 해서 제가 1,0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네네. 2021년 같은 경우도 올해요? 올해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1,100억 이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지금 리서치 리포트의 숫자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네네. 1,300억 정도 나오는데 1,300억에 그래도 PSR을 15배를 줄 수는 없잖아요. 줄 수 있나요? 15배를 주면 지금 엄청난 숫자가 엄청나죠. 되는데요. 예, 수조가 나오니까 네.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웹툰 회사들의 가치 평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 얘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하셨을 때 K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K-팝도 나갔고요. K 드라마도 K 있고 드라마도 나갔고요. 이제 K 컴퍼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나가는 그 와중에 네. 가장 먼저 나갔던 부분 중 하나가 웹툰입니다. K 웹툰. 네. 네. K-툰. K-툰이죠. K-툰. 네, 아하. K-툰이 그 선봉에 서 있던 그런 산업 중 하나라서 해외 고객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 시청이나 또는 이 구독하거나 구매를 하는 네네. 분들이 해외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키다리 스튜디오도 지금 그래서 해외 매출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지금 성장 스토리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레진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배경이고요. 그 전에도 델리툰이라고 하는 프랑스에 있는 기업을 하나 인수를 해서 지금 쭉 성장을 키워오고 있는데 이 키다리 툰뿐만이 아니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이거를 번역해서 그 다른 나라 언어로 이것을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하는 것은 이것은 밑에 자막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죠. 만화라는 것은 사실은 그 번역만 해서 그 위에다 써 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게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이렇게 확장되는 확장성이 굉장히 편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발전 속도, 성장 속도도 남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모자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카치언 컴퍼니 김주영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